진흙을 뚫고 무성하게 자란 연은 한없이 넓습니다.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은은한 연꽃 향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휴식을 안겨주죠. 그리고 푸르른 연잎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의 재료가 됩니다. 어때요? 연향이 전해지시나요? 향기를 다한 연꽃은 이제 제 몸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푸르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겠죠. 남도의 젖줄 영산강. 350리를 굽이굽이 달려와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고르는 곳, 무안군 일로우. 이곳 회산 백년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가웠던 겨울이 물러납니다.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찾아온 거죠.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막바지 연근 캐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연농사의 마무리이자 올봄 새로운 농사의 시작인 셈이죠. 질퍽질퍽한 진흙에서 손으로만 캐내야 하는 연근 작업은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네요. 메디가 기계로만 끊어져 버려요. 손으로 캐가지고 이렇게 촉을 살려서 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상품이 돼요. 상품이. 연근의 땅속 세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진흙을 40cm 정도 파내려가 봤습니다. 마디마디가 서로 얽혀있는 연근이 나타나네요. 원래 뿌리줄기인 연근. 이 줄기에 통통한 살이 오르면 우리 밥상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부분은 보통 한 3마디 정도 먹는데 아버지 연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 종근이 이렇게 생기고요. 양분이 좋을 때 또 여기서 다시 나가는 손자 연근이 생깁니다. 연근의 수확은 지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종자로 쓸 실한 놈들을 골라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지가 푸릇푸릇해지며 봄이 무르익어가고 얼마 전 캐낸 종자 연근을 심는 것으로 1년 농사가 시작됩니다. 모내기를 시작할 무렵 회산 백년지는 새들의 천국이 됩니다. 여름철새 외가리가 큼지막한 붕어 한 마리를 낚아챘네요. 통째로 삼켜버리는 외가리 녀석. 오늘은 수지 맞은 날입니다. 날갯짓에 물장구까지. 신이 난 이 녀석들이 바로 백년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물닭입니다. 철새이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예 백년지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5월은 사람이나 물닭에게나 사랑의 계절인가 봅니다. 수컷 물닭들의 끈질긴 구애 작전을 시작으로 짝짓기 처리됐음을 알리는데요. 일찌감치 제 짝을 찾아 사랑에 빠진 녀석들도 눈에 띕니다. 짝짓기 하랴 둥지 만들랴 회산 백년지에서 가장 분주한 것은 바로 물닭 부부. 녀석들은 수풀이 우거진 곳에 둥지를 만들고 신방을 차리는데요. 이때 연줄기는 가장 중요한 공사 재료가 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상가옥치고는 꽤 튼튼해 보이죠? 둥지가 완성되고 나면 본격적인 산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웃 물닭이 영역을 침범했나 봅니다. 하지만 물닭 세계에도 엄연한 룰은 있는 법. 언제나 먼저 침범하는 쪽이 물러선다고 하네요. 짝짓기 할 때는 수컷이 이제 자기의 그 둥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그 자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다른 그 수컷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영역 다툼이 상당히 심합니다. 조금 일찍 짝짓기에 들어간 물닭들은 벌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쌍의 물닭이 7개에서 1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일이 지나면 새끼가 태어난다네요. 노란 창포 속에 아담한 집을 지어놓은 어미 물닭은 알이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정성으로 보살피고 알을 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백년지. 우물쭈물하다 물방울에 갇혀버린 송사리가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네요. 우후죽순처럼 삐죽빼죽 솟아난 연잎. 진득한 진흙을 뚫고 올라오다 보니 뾰족한 창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뚫고 올라온 연잎은 고대하던 햇빛의 손길에 서서히 감추고 있던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진흙 속에서 진흙을 뜯고 생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진흙을 뜯기 위해서는 화살촉 모양으로 이렇게 좀 좁고 끝이 뾰족한 것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진화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황소개구리가 목청껏 비를 반기는 백년지. 70m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꼬를 터줍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연잎이 춤을 추고 덩달아 물닭들도 집수리에 바빠집니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몸단장하는 물닭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녀석이 보이시죠? 이 녀석이 바로 잠수의 달인 논병아리입니다. 숲을 사이에 집을 짓는 논병아리는 물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영역 다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찌나 성격이 급한지 잠수했다 싶으면 어느새 멀찌감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나 잠수의 달인다운 모습이죠. 물닭들 사이로 쇠물닭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은 물닭과 사촌뻘 정도 되는데요. 물닭과 영역 다툼을 하는지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된 녀석들입니다. 백년지에선 몇 마리의 물닭이 살고 있는 걸까요? 호남대학교 이두표 교수의 연구팀은 물닭의 개체를 조사했습니다. 둥지 조사로 무려 50쌍이 관찰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물닭이 번식하는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백년지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50쌍이나 번식하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연근이 뻗어가는 방향으로 연잎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회산 백년지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른 옷을 갈아입습니다. 초여름 무성하게 자란 연잎은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와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쌍둥이 청개구리의 일광욕 장소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유혈모기 새끼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산란기를 마친 가물치와 연잎 사이로 고개를 삐죽 내민 청거북이에게도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백년지 주변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알, 수입 우렁이들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입니다. 푸른 연잎 사이로 대가족을 이룬 물닭들이 보이네요.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암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을 보고 새끼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넓은 연잎에 올라 잠시 쉬기도 하고 연잎은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연신 자맥질을 하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한 바퀴 자신들의 영역을 돌고 나면 물닭의 가족 나들이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연이 사는 연못은 생명이 숨쉬는 쉼터가 됩니다. 이런 특히 연이 이렇게 많은 이런 저수지는 일단 그 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도망가기 쉽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이 자라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겠죠. 수생동물이나 사람에게 연은 어떤 환경적 의미를 가질까요? 갈대, 부들, 수초와 같은 대부분의 수생식물들은 수질 정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강 주변에 자란 연은 물을 맑게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생식물들의 수질 정화 능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연은 꽃창포, 물상추보다 무려 4배 이상의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축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오수 같은 곳에 발생하는 그 암모니아성 질소가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오수들을 정화하는 그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흙에서 자란 연이 물을 맑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넓게 잎을 펴고 광합성을 하는 연은 여러 잎맥이 모이는 배꼽 한가운데 숨구멍을 통해 땅속 뿌리줄기까지 공기를 배달합니다. 빗물이 고여있는 연잎 가운데서 기포가 나오는 것 역시 땅속 줄기와 산소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광합성을 하여서 생성된 그런 산소들이 이런 돌기를 통해서 공기의 주머니를 통해서 뿌리와 그다음에 토양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이 만나는 투물머리. 이곳에선 연을 비롯한 여러 수생식물을 심어 도시민을 위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과 꽃이 어우러졌다는 이 정원은 양평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을 정화시키고 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환경을 이렇게 가꿈으로써 도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생활 태도라든지 물을 아껴야 된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연이 피어난 연못 연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군자의 모습이 연꽃과 닮았다 해 옛 선비들은 정원에 연을 심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런 연지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지를 만들 수 없는 곳엔 돌로 연못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륵불 도량에는 꼭 연못이 있는데 여기는 연못이 없기 때문에 돌로 다 파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이 깊은 암자나 큰 사찰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연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옛날 불국사 범영루 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연못에 뜬다고 해 이름마저 범영루라고 붙여졌는데요. 아쉽게도 초라하게 남은 작은 화단 속 연못만이 이곳에 연지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찰 입구라든가 아니면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 대규모의 연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찰들을 발굴하고 조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사라진 것들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국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불교에서 극락을 상징하는 연. 중생을 싣고 극락으로 가는 길에 연꽃 5송이가 피어났다고 하죠. 극락 정토로 가는 길에 피어난 연꽃은 불교에선 만물을 만들어내는 모티브가 됩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통도사 금강계단. 이곳에도 어김없이 연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연꽃 돌 장식이 세련미를 보여준다면 범어사의 불단 장식은 사실적인 연꽃의 묘사로 유명합니다. 사찰 건물 천장에는 입체적인 연꽃 문양으로 가득한데요. 각양각색의 연꽃 문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통도사 대웅전 지붕엔 연꽃 봉오리 모양의 도자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과연 무슨 연유로 지붕에까지 연을 새겨 넣었을까요? 연꽃은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꽃이 지니고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상징성, 즉 화재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꽃을 이제 건축의 위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밑은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의 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연의 상징적 의미는 현대 건축에도 이어지는데요. 2009년 문을 연 호림 아트센터. 대한민국 소비의 중심지이자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강남에 세워진 도자기와 전통 유물 전시관입니다. 극도의 이윤과 상업화된 그런 공간에 생겨났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꽃을 모티브로 만든 박물관. 겹겹이 붙여 만든 건물은 다나한 연꽃송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그 사이로 바람과 햇살을 받아들여 줍니다. 연꽃 자체가 아름답고 또 그것 자체가 완결한 형태를 또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현대화 시키느냐가 뭐 저희 같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 이제 어떤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물에 젖지 않는 연잎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영감을 안겨줬는데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이곳에선 세계 최초로 물에 젖지 않는 인공 표면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연잎의 표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커다란 돌기 위에 조그만 돌기들이 또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중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중돌기의 경우에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연잎 효과가 나타나서 물방울이 굉장히 잘 맺힌다던가 조금만 기울여 잘 흘러내린다던가, 심지어는 이제 표면에 아예 젖지를 않기 때문에 집어 던져도 물방울이 통통 튀어 올라온다든가, 그런 아주 재미있는 효과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연구팀이 만든 초발수성 표면은 연잎처럼 나노돌기로 덮여 있는데요. 이 표면 위에선 물방울을 떨어뜨려도 젖기는커녕 고무공처럼 튀어오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반도체 같은 정밀기계나 물에 젖지 않는 옷감, 비만 내리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동차 등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작은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쉽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물방울과 물방울을 이렇게 서로 합성하거나 합치거나 갈라내거나 하면서 화학적 반응을 갖다가 아주 이런 작은 그 마이크로 그 크기에서 일어나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에 놀란 아이들, 오랜만에 휴식 나온 사람들. 여름철 소나기는 연밭의 또 다른 멋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의 춤사위. 유연하게 살아가라는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연잎끼리 부딪혀 찢기고 상처가 났지만 푸르른 연잎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얼굴을 드러내자 붉고 흰 꽃봉오리들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연의 가장 화려한 순간, 꽃의 잔치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물 위에 떠서 봄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수련. 아침이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련은 밤이 되면 꽃을 다물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잘 수자를 써 수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치 꽃잎에 레이스를 두른 듯한 노랑 어리연에서 온몸 가득 가시로 뒤덮여 있지만 꽃자루 끝에서 환상적인 자줏빛 꽃을 피워내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가시연까지. 회산 백년지의 여름은 그야말로 연꽃의 천국입니다. 단아한 자태와 고운 빛깔, 맑은 향기를 가진 최고의 꽃 백년과 홍년.
첫째 날 꽃받침이 떨어지고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연꽃은 다음 날부터 스스로 열을 내며 향기를 품고 벌들을 불러 모읍니다.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연꽃이 만들어낸 자구책인 셈이죠. 스스로의 그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수정을 돕기 위해서 발열도 하고 또 밤에 온도가 낮을 때는 꽃잎을 다듬으로써 발열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향내들을 일찍 품는 거죠. 뿜어냄으로 해서 그 향기를 맡고 벌이나 곤충들이 날아와서 다른 곳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다 주는 거죠. 연꽃이 피어난 지 사나흘 정도가 지나면 벌의 도움으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수정을 마친 연꽃은 이제 생명을 다하고 연빵을 만들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향도 내고 곤충도 유인하고 또 자체의 체온도 유지하고 수정을 위한 체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태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발달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꽃은 벌뿐만 아니라 사람도 불러 모으는데요. 연꽃을 보면은 아무튼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마음이 가라앉는 어떤 그런 기분. 보트도 타보고 은은한 연화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연꽃 속에서 한때를 보내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경험해 보니까 더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 연축제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안 연산업축제 역시 연잎 쌈밥을 만들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연잎의 향에 흠뻑 빠진 것 같죠? 약간의 연잎 향도 있고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좋습니다. 밤이 되면 백년지의 아름다운 정취와 소리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늦여름. 이슬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진 사람들. 연잎 덕에 온몸은 흠뻑 젖었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싱싱한 연잎을 보니 벌써부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진흙밭 위를 종횡무진 누비며 나른 크고 널따란 연잎은 쌈밥이나 연잎차, 연잎가루로 이용되는데 논농사보다는 벌이가 더 괜찮다고 합니다. 쌀 농사보다는 훨씬 낫죠. 쌀은 노타리 지어야죠. 모짜리 해야죠. 종잡이 들죠. 연은 한 번 심어놓으면 매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수확된 연잎은 가공 공장에서 잘게 자른 다음 녹차와 비슷한 방법으로 찌고 덮고 비비는 과정을 반복하면 은은한 향이 살아있는 연잎차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연잎차를 곱게 빻으면 음식 어디에 넣어도 향이 살아나는 연잎 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국수, 냉면이라든지 연식회 그런 게 식품의 1차 가공품의 중간 소재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손수 연잎을 덮는 선호 스님. 그녀는 흔히들 사찰 음식으로만 알고 있던 연 음식을 널리 알려낸 분입니다. 부드러운 연잎에 찐 쌀밥과 연자, 밤, 대추, 은행을 넣고 싸서 연잎 쌈밥을 만드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부드러운 연잎에 싸서 익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다 싸서 냉동실에 책장 넣어놨다 10인분씩이고 그렇게 손님이 오면은 그럼 꺼내서 그냥 김만 올려서 먹으면 되니까요. 은은한 연잎의 향이 살아있는 연잎 쌈밥. 여름철 별미로 제격이랍니다. 연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근 조림이죠.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연근 보쌈김치에 배추김치, 거기에 연근 백김치까지. 연 요리들로 그럴듯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때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연 밥상에 구미가 당기시지 않나요? 이제 연으로 만든 면 요리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우리가 연은 뿌리, 줄기, 잎, 순 안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입맛에 맞게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느냐가 이제 지혜인 것 같아요. 연 냉면에 자장면, 거기다 만두, 연근 죽까지. 자, 이제 간식거리를 만들어 볼까요? 쌀가루에 연자육을 넣고 잘 반죽해서 연잎을 깐 다음 시루에 푹 쪄주면 누구나 좋아하는 연잎 설기떡이 완성됩니다. 네, 지금 한 300가지도 넘게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꽃 향이 살아있는 백년죽, 고소한 연자 안주, 연자가루로 만든 다식과 주스는 아이들 간식으론 그만이겠죠? 일단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문조사도 다 했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도 먹겠다, 연이 들어간 건. 그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맛이 더 나아요. 최근엔 연을 전면에 내건 음식점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귀찜에서 연잎 백숙까지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식의 맛과 풍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연잎을 넣어주면 담백함이 살아나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맛이 훨씬 더 담백해진 것 같아요. 기름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 잔맛이 없고 이상하게 맛있어. 맛, 향기를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이 좋아. 지금 뿌리고 있는 건 연근가루입니다. 전골에 연근가루를 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전골의 잔냄새를 없애주고요. 국물이 상당히 담백하게 맛이 좋습니다. 확실히. 아, 그래요? 예. 손님들의 반응도 그런가요? 예, 반응이 참 좋습니다.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셈이죠. 돼지고기가 원래 좀 느끼한 기름기가 많아서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없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연잎 가루를 뿌려주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덜 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연기도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냄새가 특히 안 나는 것 같아요. 비린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방을 전부 다 분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해보면. 고기를 숙성시키거나 삶고 구울 때 지방을 없애준다는 연. 과연 연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의 성분과 기능성 효과를 3년째 연구해오고 있는 목포대 공동연구팀. 이곳에선 연잎 추출물을 핵자기 공명 분광기와 고성능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연잎의 성분 구조와 지방 분해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연잎에는 루테올린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지방세포를 분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잎과 함께 음식을 하게 되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양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잎의 항비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목포대 청정동물실험실에선 비만쥐에 연잎 추출물을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는 2주째가 지나면서 연잎 추출물을 투여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체중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연잎에 갖고 있는 이런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성분이 이런 체중 감소,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인데요. 말린 연잎에 알칼리 처리를 한 다음 95도에서 가열, 건조해 비만 환자에게 투여할 식이섬유 생약을 만들었습니다. 연잎에 가장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연잎을 가지고 식이섬유소를 정제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각각 투여를 한 다음에 비만군에서 얼마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또 한 사람, 김남숙 씨. 그녀는 매번 연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며 연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위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뭐 변비 효과도 크고 그래서 배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 성격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산지에서 공수해온 연잎을 직접 씻고 말린 다음 곱게 갈아서 만든 연잎 가루를 매일같이 먹고 있는데요. 직접 체험해본 바로는 공복에 연잎 주스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해결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체중하고도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근을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한 햇 연근을 요리하는 남숙 씨. 유난히 코피를 흘리던 막내 아들 때문에 먹이게 된 연근이 이제는 남숙 씨 가족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식재료가 됐는데요. 심지어 냉장고 안이 연근으로 가득할 정도입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네요. 네, 매일 김치 먹듯이 네. 그렇게 먹고 있고요. 이건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는 이제 볶음밥이나 카레나 짜장 만들 때 이렇게 썰어놔가지고 감자처럼 볶아가지고 거기다 넣어 먹어요. 이 연잎도 그렇게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진열대에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연잎 가루도 좀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특별한 연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연잎 롤에 크로켓까지 사뭇 진지한데요. 육수로 들어갔고 연잎 안에는 가물치가 들어갔어요. 부분이 미용까지도 아주 좋은 그런 그 식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연요리와 서양 음식을 결합한 다양한 퓨전 요리. 맛은 물론이고 모양새까지 정말 먹음직스럽죠? 분말로 나온 연잎이나 연근 가루 같은 경우는 떡에도 좋고 밀전병에도 좋고 소스에도 활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연의 변신도 계속됩니다. 냉면, 떡볶이, 라면, 과자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가공식품이 생겨난 겁니다. 초창기보다는 금년에 약 매출 신장이 약 한 30% 늘었거든요. 한 2년 전보다는. 가공품을 좀 개발하고 부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연 시장 규모도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쌀 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3배나 높습니다.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연.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연 추출물의 기능성 연구는 물론 성분 분리, 조리, 가공 기술 개발,
연애 상품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압을 이용한 연근 굴치기 개발. 이 굴치기가 개발된다면 연근 캐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앞으로 좀 보완을 한다면은 다소나마 연근 수확하는데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아토피 효과라든지 비만 효과들에 대한 것이 입증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연근과 연잎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수, 연꽃 부분들을 합리화한 토탈 디자인, 드럭 디자인 이런 방향으로 산업이 유도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백년지에 푸르던 연잎도 서서히 노랗게 물들어가는데 어느덧 새끼 물딱도 어미처럼 튼실하게 잘 자랐네요. 꽃잎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연빵도 무르익어 갑니다. 연빵은 연씨앗인 연자를 한가득 품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씨앗의 굵기도 점점 커져갑니다. 잘 익은 연빵이 연자를 한아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자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마음을 안정시키며 심기를 통하게 하는 연자는 한약재로 두루 쓰였다고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효능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요즘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보면은 연자육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 질환에 효능이 좋다는 걸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 약재를 연구해온 배현수 교수. 그는 그 과정에서 연자육이 우울증 치료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자육의 생약 성분을 추출한 다음 강제 수용 실험 등 스트레스 임상 실험을 통해 연자의 효능을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연자육이 뇌의 기억 저장 장치인 해마에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나 아니면은 세로토닌 뭐 이런 물질, 신호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붙는 이제 수용체에 이 연자육의 이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제가 실험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연자육의 항우울 효과를 임상 시험 중인 김경수 교수. 천연 추출물이라 부작용이 없어 피시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항우울 효과나 수면 개선이나 여러 가지 집중력 이런 쪽으로 작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성분 추출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하죠. 몸과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는 연. 비만, 스트레스, 아토피 등 현대인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연의 양리적 특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임상시험을 거쳐 생약제제로 출시된다면 세계의약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한의학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약학에 있는 또 우수한 과학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연을 쉽게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는 그냥 단순한 관상역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기능성 식품이나 아니면 의약품으로 개발을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서리에 연잎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이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 철새가 날아들고 황량함이 가득한 백년지를 생기로 채워주는 땅속의 진주 연근 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같이 파봐 여기. 왜 없어? 도시민의 연근 캐기 체험. 큰 놈 꼈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연근 캐기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연구를 이렇게 힘들게 캐봤더니 정말 이게 비싸다고 말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연구를 캐면서 너무 보람 있었어요. 진흙에서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고결한 연꽃. 우리는 예부터 정화의 상징인 연을 가꾸면서 그 참모습을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물과 흙을 숨쉬게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생태적 지혜는 삶의 공간 속에 자연 그대로의 연못을 만들었고, 연향에 잠시 쉬어가며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고 향기로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연이 가져다준 자연의 맛은 우리 먹거리를 한층 순하고 부드럽게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힘으로 연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수컷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영역 다툼이 상당히 심합니다. 조금 일찍 짝짓기에 들어간 물닭들은 벌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쌍의 물닭이 7개에서 1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일이 지나면 새끼가 태어난다네요. 노란 창포 속에 아담한 집을 지어놓은 어미 물닭은 알이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정성으로 보살피고 알을 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백년지. 우물쭈물하다 물방울에 갇혀버린 송사리가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네요. 우후죽순처럼 삐죽빼죽 솟아난 연잎. 진득한 진흙을 뚫고 올라오다 보니 뾰족한 창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뚫고 올라온 연잎은 고대하던 햇빛의 손길에 서서히 감추고 있던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진흙 속에서 진흙을 뜯고 생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진흙을 뜯기 위해서는 화살촉 모양으로 이렇게 좀 좁고 끝이 뾰족한 것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진화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황소개구리가 목청껏 비를 반기는 백년지. 70m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꼬를 터줍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연잎이 춤을 추고 덩달아 물닭들도 집수리에 바빠집니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몸단장하는 물닭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녀석이 보이시죠? 이 녀석이 바로 잠수의 달인 논병아리입니다. 숲을 사이에 집을 짓는 논병아리는
물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영역 다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찌나 성격이 급한지 잠수했다 싶으면 어느새 멀찌감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나 잠수의 달인다운 모습이죠. 물닭들 사이로 쇠물닭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은 물닭과 사촌뻘 정도 되는데요. 물닭과 영역 다툼을 하는지라 좀처럼 정근이 이렇게 생기고요. 양분이 좋을 때 또 여기서 다시 나가는 선자 연근이 생깁니다. 연근의 수확은 지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종자로 쓸 실한 놈들을 골라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지가 푸릇푸릇해지며 봄이 무르익어가고 얼마 전 캐낸 종자 연근을 심는 것으로 1년 농사가 시작됩니다. 모내기를 시작할 무렵 회산 백년지는 새들의 천국이 됩니다. 여름철새 외가리가 큼지막한 붕어 한 마리를 낚아챘네요. 통째로 삼켜버리는 외가리 녀석. 오늘은 수지 맞은 날입니다. 날갯짓에 물장구까지. 신이 난 이 녀석들이 바로 백년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물닭입니다. 철새이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예 백년지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5월은 사람이나 물닭에게나 사랑의 계절인가 봅니다. 수컷 물닭들의 끈질긴 구애 작전을 시작으로 짝짓기 처리됐음을 알리는데요. 일찌감치 제 짝을 찾아 사랑에 빠진 녀석들도 눈에 띕니다. 짝짓기 하랴 둥지 만들랴 회산 백년지에서 가장 분주한 것은 바로 물닭 부부. 녀석들은 수풀이 우거진 곳에 둥지를 만들고 신방을 차리는데요. 이때 연줄기는 가장 중요한 공사 재료가 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수상가옥치고는 꽤 튼튼해 보이죠? 둥지가 완성되고 나면 본격적인 산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웃 물닭이 영역을 침범했나 봅니다. 하지만 물닭 세계에도 엄연한 룰은 있는 법. 언제나 먼저 침범하는 쪽이 물러선다고 하네요. 짝짓기 할 때는 수컷이 이제 자기의 그 둥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그 자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다른 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생식물들의 수질 정화 능력을 비교해 봤는데요. 연은 꽃창포, 물상추보다 무려 4배 이상의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축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오수 같은 곳에 발생하는 그 암모니아성 질소가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오수들을 정화하는 그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흙에서 자란 연이 물을 맑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넓게 잎을 펴고 광합성을 하는 연은 여러 잎맥이 모이는 배꼽 한가운데 숨구멍을 통해 땅속 뿌리줄기까지 공기를 배달합니다. 빗물이 고여있는 연잎 가운데서 기포가 나오는 것 역시 땅속 줄기와 산소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광합성을 하여서 생성된 그런 산소들이 이런 돌기를 통해서 공기의 주머니를 통해서 뿌리와 그다음에 토양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이 만나는 투물머리. 이곳에선 연을 비롯한 여러 수생식물을 심어 도시민을 위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과 꽃이 어우러졌다는 이 정원은 양평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을 정화시키고 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환경을 이렇게 가꿈으로써 도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생활 태도라든지 물을 아껴야 된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연이 피어난 연못 연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군자의 모습이 연꽃과 닮았다 해 옛 선비들은 정원에 연을 심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런 연지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지를 만들 수 없는 곳엔 돌로 연못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륵불 도량에는 꼭 연못이 있는데 여기는 연못이 없기 때문에 돌로 다 파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이 깊은 암자나 큰 사찰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연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옛날 불국사 범영루 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연못에 뜬다고 해 이름마저 범영루라고 붙여졌는데요. 진흙을 뚫고 무성하게 자란 연은 한없이 넓습니다.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은은한 연꽃 향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휴식을 안겨주죠. 그리고 푸르른 연잎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의 재료가 됩니다. 어때요? 연향이 전해지시나요? 향기를 다한 연꽃은 이제 제 몸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푸르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겠죠. 남도의 젖줄 영산강. 350리를 굽이굽이 달려와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고르는 곳, 무안군 일로우. 이곳 회산 백년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가웠던 겨울이 물러납니다.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찾아온 거죠.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막바지 연근 캐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연농사의 마무리이자 올봄 새로운 농사의 시작인 셈이죠. 질퍽질퍽한 진흙에서 손으로만 캐내야 하는 연근 작업은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네요. 메디가 기계로만 끊어져 버려요. 손으로 캐가지고 이렇게 촉을 살려서 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상품이 돼요. 상품이. 연근의 땅속 세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진흙을 40cm 정도 파내려가 봤습니다. 마디마디가 서로 얽혀있는 연근이 나타나네요. 원래 뿌리줄기인 연근. 이 줄기에 통통한 살이 오르면 우리 밥상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부분은 보통 한 3마디 정도 먹는데 아버지 연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 찾아보기 어렵게 된 녀석들입니다. 백년지에선 몇 마리의 물닭이 살고 있는 걸까요? 호남대학교 이두표 교수의 연구팀은 물닭의 개체를 조사했습니다. 둥지 조사로 무려 50쌍이 관찰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물닭이 번식하는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백년지의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50쌍이나 번식하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연근이 뻗어가는 방향으로 연잎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회산 백년지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른 옷을 갈아입습니다. 초여름 무성하게 자란 연잎은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와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쌍둥이 청개구리의 일광욕 장소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유혈모기 새끼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산란기를 마친 가물치와 연잎 사이로 고개를 삐죽 내민 청거북이에게도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백년지 주변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알, 수입 우렁이들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입니다. 푸른 연잎 사이로 대가족을 이룬 물닭들이 보이네요.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암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을 보고 새끼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넓은 연잎에 올라 잠시 쉬기도 하고 연잎은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연신 자맥질을 하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한 바퀴 자신들의 영역을 돌고 나면 물닭의 가족 나들이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연이 사는 연못은 생명이 숨쉬는 쉼터가 됩니다. 이런 특히 연이 이렇게 많은 이런 저수지는 일단 그 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망가기 쉽고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이 자라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겠죠. 수생동물이나 사람에게 연은 어떤 환경적 의미를 가질까요? 갈대, 부들, 수초와 같은 대부분의 수생식물들은 수질 정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강 주변에 자란 연은 물을 맑게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